네, 이제 변호인 선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변호인은 크게 두 가지, 사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이 있는데 각각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주체 누가 선임권자예요? 피의자, 피고인이 선임권자입니다. 피의자, 피고인. 그 다음에 선임 대리권자 누가 있습니까?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죠. 이 사람들은 무슨 대리권? 독립 대리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방식은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각자 계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누구한테, 그렇죠.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그 다음에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해야 되죠.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한 것만 가지고는 뭐가 아니다? 이거는요, 선임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사본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시기는 크게 제한이 없고요. 사선 변호인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선 변호인 여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B번 피고인이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은 선임할 수 없어 30서조 2항에 따른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를 하였으나,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렇죠. 우리 국변 청구국선, 재량국선, 그 다음에 필력국선이 있었어요. 그렇죠. 청구했습니다. 그렇죠. 청구했습니다. 근데 법원이 결정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결정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청구는 했으면, 사유가 있으면 해줬어야 되죠. 근데 결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사이에 얘가 못 기다리고 뭘 했어요? 사선 변호인 선임했죠. 그렇죠. 이럴 때 소송기록 접수통지는요, 누구한테 해줘야겠어요? 피고인에게도 해줘야 되지만, 새로이 국선 변호인 사유에 변호인 선임됐죠. 그럼 변호인한테도 뭘 해줘야 된다?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서 항소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다? 항소 기각 결정을 할 수 없다. 그게 기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용어들이 복잡하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습니다. 그럼 뭐 국선 변호인한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고 항소 이의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다? 항소 기각 결정을 할 수 없다. 그게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겠습니다. 용어들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렇죠? 봅시다. 따라서 사선 변호인한테 항소 이의서를 작성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즉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항소 기각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 변호인 선임신고서, 그쵸. 변호인 선임신고를 제출해야 뭐가 되는 거야? 변호인이 되는 거죠.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은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따라서 정식 재판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이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 변호인 선임에 대한 하자 요청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상소 기간 내라면 되겠죠. 정식 재판 청구 기간 내라면 되겠죠. 그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초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겠습니다. D번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 선임할 수 없는 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피고인이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하나인 것이므로, 그렇죠. 청구국선 뭐가 있어야 돼요? 피고인 청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법원으로서는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기 완성됐어요. 파기 완성까지 뭐 한다? AS 해줍니다. 이거 잠깐 보실까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는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사선 변호인의 효과입니다. 원칙적으로 신급마다 뭘 해야 돼요? 선임계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심, 2심, 3심 3명의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급들이다. 그 다음에 하나 사건마다 하나 변호인이죠. 그렇죠? 변호인이 수기의 사건 할 의무가 있어, 없어? 원칙적으로 하나 사건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단 이제 예외가 되는 게 공소제기 전에 했으면요. 즉 피의자일 때 했으면 언제까지 해줘야겠어요? 1심까지는 해줘야겠죠. 그렇죠? 3번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파기 환송, 파기송이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AS는 해줘야죠. 그 다음에 상소우제기입니다. 상소우제기를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상소심 변호인도 할 수 있고 원심 변호인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소우제기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원심 변호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판결 선고 받았잖아.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원심 변호인 있죠. 원심 변호인 바로 상소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상소우제기 누가 할 수 있다? 원심 변호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건들입니다. 사건들이. 원칙적으로 하나 사건을 할 수 있는데 사건을 쪼개서도 할 수 있나요?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하죠. 그렇죠. 구속 적부심이나 영장 실질심사는 쪼갤 수 있죠. 이것만 담당하는 누가 있어요? 이른바 정관들이 있죠. 그렇죠. 이것만 쪼개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합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 사건을 내가 변호하고 있었는데 B 사건까지 병합심이 된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네가 해줘야 돼요. 단 뭐 할 수 있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송됐다면 항송심에서도 뭐가 생긴다? 네가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AS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뒤로 갑시다.
곡선 변호인에 관한 거 하고 있습니다. 그쵸? 곡선 변호인. 대표 변호인 제도는 됐고요. 곡선 변호인. 곡선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쵸?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피구속된 때,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일 때, 아까 말씀드렸죠? 구속년자, 미성년자, 70세 이상. 단 여기 구속은요, 별건 구속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정 구속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구속 재판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행사소송법 변호인이 없는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되는데, 농화자일 때, 심신장애일 때, 사형 무기 타기 3년 이상이죠. 이상. 초과가 틀렸네요. 그렇죠. 예. 열가고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빈곤 기타 의사이면 뭐 할 수 있어? 청구국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 4번. 법원은 당사자 청구하지 않아도 뭐 하지 않는데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도움에 대해서 뭐 한다? 재량국선한다. 세 번째 사유 있었어요. 그렇죠. 필요적 변호 사건 계속합시다. 피고인 피의자는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 법정 대리인 피의자 직계 친족 형제자면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변호인 선임 신금마다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공소제기된 변호사는 어제까지 1심까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 4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이 없어요. 필요적 변호 사건이면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랬죠. 변호인의 출석이 공판의 개정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사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이 모두 없으면 여기 증인 신문 등은 일체의 소송행위는 뭐라고요? 무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체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맞는 문장이 틀린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다. 필국변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모든 소송행위는 다 무효로 보는 거예요. 왜? 필국변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의 출석은 공판의 개정 요건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 출석한 것은요, 이 공판 자체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러한 판결을 파기한다가 판례입니다. 그렇죠.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4번. 하지만 필요적 국변 사건에서 소송행위는 무효이나 다른 절차라면요. 이 본안 사건에서는 국선 변호인이 필요한 거지만 다른 절차에는요. 국선 변호인이 필요할지 말지는 거기서 결정할 일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서 소송행위는 뭐가 되겠어요? 유효가 되겠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예, 변호인의 권한부터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봅시다. 변호인은 동의를 얻어서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대해서 피고인 동의가 없다면 상소 후 취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변호인의 지위 잠깐 보실까요? 변호인은 누구를 돕는 사람이 피고인을 돕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변호인은 보호자적 지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리권과 고유권을 갖는데 특히 이 대리권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익권이 있어요. 변호인은 사법시험을 합격한 법조인이기 때문에 뭘 갖습니까? 진실의무라는 것 같습니다. 진실의무. 진실의무에 관한 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로 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변호인에 대해서 변호인 대리권 봅시다. 독립대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죠. 독립대리권이라는 것은 그렇죠? 피고인한테 이익이 된다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이익이 이렇게 커요. 그 다음에 불이익이 조금밖에 없어. 그러면 명시한 의사에도 반하여 할 수 있죠. 그래서 명구보증기일이입니다. 명구보증기일이입니다. 구속 후 취소요. 석방되는 거니까 유리하죠. 그죠? 그 다음에 보석. 그죠? 그 다음에 증거보전도 피고인한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기일 변경. 술 먹었으니까 길 좀 바꿔주세요. 이건 변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의 신청은요. 피고인한테 유리하니까 각종 이의 신청도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묵기동상입니다. 기동상. 그렇죠. 기피 증거 동의 상소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묵기동상. 그렇죠. 기피는 유리할 수도 있는데 불리할 가능성이 있죠. 안 바뀌어버리면. 그러니까 네가 해보는 건 좋은데 피고인이 반대하면 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상소. 유리할 수도 있는데 도리어 길만 길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불리할 수 있으니까 피고인이 원하면 하지 마. 명시한 사는 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증거동의죠. 증거동의 같은 경우 사실은 피고인한테 불리하니까 학설은 뭘로 합니까? 종속적으로 봅니다. 근데 판례는 야
증거동의는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니까 순수한 법률 문제잖아. 변호사만 할 수 있다고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묵시적 의사에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없지만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는 할 수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의 증거동의 어떻게 합니까?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변호사 이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없습니다. 하면 증거동의한 걸로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피고인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뭐 할 수 있어요? 증거동의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쵸? 정속적 대리권은요, 의사의 정속하에 행사하는 건데, 이거는 이익이나 불이익이 비슷해요. 그럼 결국은 감옥에 가는 건 누구야? 피고인이니까 피고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정속적 관할 취하입니다. 관할에 관한 부분들은 정속 대리권으로 봅니다. 각종 취하는요, 피고인한테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속 대리권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럼 볼까요?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상소는 뭡니까? 독립대리권이에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할 수는. 하지만 상소 취하는 불리하니까 정속대리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속대리권이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 취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번. 이 상소 취하가 최근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상소 취하에 관한 최근 판례가 나왔죠. 그렇죠? 상소 취하 누가 합니까? 상소 취하. 상소환자가 상소를 취하할 수 있죠. 상소환자가 상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변호인이 상소 취하는 구두로 해요? 아니면 서면으로 합니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2번 봅시다. 최근 판례죠. 변호인의 상소 취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정속대리권이죠. 그래서 누구 동의를 얻어야 돼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하지만 상소 취하 아까 구두로 할 수 있다 그랬지. 따라서 상소 취하의 동의도 뭘로 할 수 있다? 구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상소 취하에 대한 동의도 뭘로 이루어져야 된다? 구술로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는 할 수 없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그렇죠,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술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뭐하고 똑같습니까? 두 개를 다 고려한 거죠. 정속대리권의 특성과 상소 취하가 구두면 족하다는 특성을 다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소 취하 어떻게 할 수 있다? 상소 취하는 구두로 할 수 있으니까 상소 취하의 동의도 뭘로 할 수 있다? 구두로 할 수 있다. 그쵸? 예. 상소 취하, 피고인이 상소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근데 피고인 대신 변호인이 상소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변호인이 어떨 때만 피고인 명시적 동의를 얻을 때만 상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요. 그쵸? 명시적 동의를. 단, 상소 취하 자체도 뭐 할 수 있었어요? 구술로 할 수 있었으니까 취하의 동의도 뭘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구술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취지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그쵸? 예. 영장 실질심사제는 뭐 할 수 있었어요? 그쵸? 국선변호 사건이 필국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1심까지 효력이 있다. 이건 아니죠. 그쵸? 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는 것은 구속사건이야, 구속사건이 아니야? 구속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선변호인을 꼭 선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오케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영장 실질심사제만 필국변호사가 해주고, 영장이 기각됐죠. 구속사건 아니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가 변호사 선임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환송됐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원심에서도 파기환송에도 AS 해줘야죠.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그냥 봅시다. 그렇죠? 나중에 구속 때 다시 배우시니까. 그렇죠? 변호인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요, 피의자와 달리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달리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다. 이거 쓸데없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헌법이 규정한 건 뭡니까?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죠. 누가 주체예요? 피의자 피고인이죠.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변호인이 피고인 피의자를 만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상한 논리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렇죠? 주체가 헌법에는 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피고인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변호인은 여기는 법에서 인정하는 거지 헌법에서 인정하는 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접견교통권이 형이 확정되어 있는 수용자에게 인정되는 겁니까? 아니죠. 변호인이죠. 변호인이라는 건 뭐야?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해 준 사람이지 확정된 자는요, 이 사람은 수용자잖아요. 피의자 피고인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사진 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비밀보장의 침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4번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인정된 피내세자의 경우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당연히 인정된다. 그렇죠? 어찌됐든 경찰관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입니다. 이게 좀 까다로운데 여긴 잠깐 지우고라도 할까요?
나중에 피의자 신문태 할 겁니다. 그때 합시다. 오늘 피의자 신문까지는 어차피 나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입니다. 여기 말 그대로 변호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거고, 변호인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거에 참여하는 거야.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좀 아셔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 사법경찰에 관한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연적 자매 신청 뭡니까? 변호인 또는 그쵸, 변호인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 피의자 신문 시에 변호인이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여러 명이에요. 변호인 참여권은 누구 권리예요? 피의자가 권리죠. 그러면 1순위는 누가 지정해야겠어요? 피의자가 지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검사, 사법경찰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가 1위를 나 이 변호인으로 해주세요 라고 지정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A의 지정이 없으면 검사, 사법경찰관이 하겠죠. 이제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말 그대로 참여하는 겁니다. 신문 전에는요, 조언을 할 수 있죠. 진술거부권 행사하세요라고 조언할 수 있고, 신문 중에는요, 지금 피의자 신문이라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있잖아요. 변호인은 뭐야? 참여하고 있는 거지. 네가 깨들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에 의견을 진술하는 겁니다. 단 예외적으로 누가 사법경찰관이 변호인 한마디 해보세요라고 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때리거나, 피의자를 때리거나, 그렇죠? 부당한 신문 방법이나, 그렇죠? 수사기관이 허락할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신문 중에도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렇죠? 변호인으로 하여금 기명단위 또는 서명해야 되죠. 그렇죠? 변호인 신문 참여를 제안할 때도 그 신문조서에 그걸 기재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열람 등사 청구권입니다. 그렇죠? 이게 열람 등사 청구권이 여기 있으면서 증거 게시도 같이 들어와 있는데 증거 게시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증거 게시도는 합시다.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공판 절차에서. 그렇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열람 등사 청구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2번 하게 될 텐데. 여기 수사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판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봅시다. 여기 수사 단계에서 열람 등사 청구권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원칙적으로 부정하죠. 여러분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는 뭐에 불과해요? 수사의 객체에 불과하죠. 피해자가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해서 알려주면 그거 자체가 뭐야? 피의사실 공표죄죠. 공무상 기밀누설죄죠. 그잖아. 피의사실은 몰래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밖으로 표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열람 등사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수사 때 법관을 만나는 자리가 딱 2개 있어요. 뭐 있습니까? 적부심. 법관을 만나는 게 영장실질심사제, 영실이. 애들은 법관을 만나서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난 감옥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봐야지. 이때만 뭘 인정하는 겁니까? 열람 등사 청구권 인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공판 절차에 들어갔어요. 공판 절차에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검사한테 증거 게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칙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법원한테 하는 겁니다. 35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법원한테만 했어요. 지금 이거는 미리 한번 봅시다.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가 증거를 제출해요? 피고인이요? 감옥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감옥에만 있었지. 수사 누가 했어요? 검사가 했죠. 모든 증거는 다 누가 가지고 있어? 검사가 가지고 있죠. 입증 누가 해야 돼요? 검사가 입증해야 되잖아요. 모든 증거를 검사가 던지는 겁니다. 모든 증거를. 검사가 던지죠. 그러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인이 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반론하려면 그거 문제 봅시다. 라고 복사하는 거예요. 검사가 어디에 증거를 제출했겠어요? 법원에 증거를 제출했겠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법원이 가지고 있다가 법원에 뭐 하는가? 피고인이 반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열람 등사하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가 불리한 증거는 제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모든 수사는 검사가 있는데 검사가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만 대고 불리한 증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야, 너 검사 너 가지고 있는 증거 좀 보여줘봐. 이게 뭡니까? 이게 증거 게시죄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것만 인정했었는데 35조에 법이 개정되면서 누구한테까지 인정합니까? 야, 수사 네 검사가 다 가지고 있잖아. 너도 해봐. 이게 뭐야? 이게 증거 게시죄예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제 치고받고가 끝났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어요.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열람 등사 청구를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원칙은 검사한테 합니다. 법원이 아니에요. 왜? 형집행을 누가 하도록 돼 있습니까? 검사가 하도록 돼 있죠. 그럼 소송 기록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검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한테 하는 게 원칙인데 사람들이 다 법원에 오죠.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추가된 겁니다.
야, 법원도 확정판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 그 인터넷으로 열람 신청하면 보여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죠? 증거 게시도는 워낙 중요하니까 따로 보겠습니다. 그죠? 봅시다. 문제 1번. 증거 열람 게시에 대해서 변호인이 검사가 공소 제기 후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쵸? 증거 게시 제도라고 하죠. 그쵸? 증거 게시 나중에 보겠지만 전면적 게시예요, 부분적 게시예요. 전면적 게시로 형사소송법에 개정돼서 들어왔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장입니다. 규정되지 않았다. 아니 지금 규정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예. 266조에 규정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규정돼 있어요. 3번.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 변호인이 검사에게 형사소송법으로 정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뭐만 하면 되겠어요? 피고인은 열람만 하고, 그쵸? 등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어요? 변호인, 같은 법조인끼리 만나야지. 검찰청에 피고인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3번, 열람 등사 청구에 대해서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열람 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그쵸? 단, 제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줘야 돼요. 검사가, 그쵸? 검사님, 가지고 있는 목록 보니까, 이거 나한테 유리한 증거인데 왜 안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검사가, 이거 수사상의 기밀이고, 피해자 인권 침해가 있어가지고 못 보여드립니다. 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를 지체 없이 누구한테, 그렇죠? 피고인한테 통지해주면, 피고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으면 누굴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법원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검사가 열람 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이 검사 소리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증거 게시에도 보겠지만, 네가 안 까주면 나도 안 까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가 증거 게시 안 했으니까 피고인 측도 증거 게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적경교통권은, 그렇죠? 피고인 피의자죠. 변호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무슨 권리다? 헌법상의 권리겠네요. 헌법상의 권리니까 뭐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변호인,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의 특별대리인 등 보조인 등은, 그렇죠? 열람 등사를 할 때, 그렇죠? 신분증을 제시하고 열람 등사 청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3번.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서류,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물건을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물건 관계가 기재된 서면 또는 공판 기일 전에 행한 진술에 기재한 서류 등은 열람 등사를 교부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몇 조예요? 이게, 그렇죠?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검사가 신청할 사람에 대해서 열람 등사 청구할 수 있죠. 예, 예. 그 다음에 4번. 검사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증거 게시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서면의 국가안보, 증인보호, 수사 장애가 가지고 온다면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으나 거부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거부, 제한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더 중요한 건 거부나 제한할 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이 불만이 있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법원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런 주도입니다. 열람 등사 제도 봅시다. 그렇죠? 기억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구속자가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등사를 수사기관이 거부한 것이 피의자 조력 및 알 권리 침해한 위원의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무슨 사건이에요? 구속 적부심 사건이죠. 이렇게만 떼어내온 것은 좋은 기술이라고 보긴 힘듭니다만 아무튼 이건 맞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구속 적부심에 있어서, 그렇죠? 법원을 만나라 그랬으면 법원을 만날 수 있게 뭘 복사를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달라 그럽니까?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 구속장, 그 다음에 내가 한 거 피의자 신문조서, 고소장 정도는 열람 등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이죠. 그렇죠. 서류 또는 물건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266조에, 그렇죠. 증거 게시도죠. 그 다음에 검사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국가안보나 수사 방해를 염려로, 그렇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 리번.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열람 등사를 거부한 때는 누구한테? 법원한테 간다고요. 그렇죠. 법원한테 가서 얘가 안 해줍니다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번. 변호인의 신청에 대해서 열람 등사 허용 시 폐해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 등사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이제 검사가 거부했을 때 검사 거부한 걸 가지고 피고인이 오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 까줘야지라고 법원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오늘 열람 등사를 좀 이따 할 거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그쵸. 예.
33번 소송행위 대리입니다. 그쵸? 우리 소송행위론인데, 소송행위론. 그쵸? 잠깐만 소송행위론 볼까요, 이제? 적용교통권은 뭐, 소송행위라는 건 이렇습니다. 그쵸? 소송행위라는 게 주체 방식 시기에 요건을 갖춰야지 뭐가 하겠어요?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쵸? 그래서 어떤 경우에 주체가 되는지, 그쵸? 시기는 언제까지인지, 이거 시기 계산하는 방법하고 주체에 관한 것들 나올 텐데, 주체는 우리가 따로따로 뭐 고소권자라든지, 그쵸? 공소권자 따로 보죠. 그쵸? 거기서 보시면 되고, 방식에 관한 거하고 시기는 한번 좀 모아서 보겠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러한 요건이 다 갖추어진다면 유효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흠결이 됐을 때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소송행위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예. 봅시다. 일단 방식은 사면 또는 구두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사면 또는 구두. 예. 사면 또는 구두. 여기는 잘 안 나오는구나. 일단 봅시다. 원칙은 여기 사면 구두에 대해서 사면 또는 구두. 형사소송은 여러분 실체 아까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구두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두는 뭐 하는 거야? 실체. 그 다음에 지선 실체 구두라고 하는데 소송 지위 뭐 이런 것들만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서면 또는 구두로 하는 것들 있죠. 서면 또는 구두로 하는 거. 그렇죠. 고소 라든지 고소 취소, 각종 취소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해 두시고요. 단 이제 대리에 관한 부분들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대리도 원칙적으로는 허용한다, 불허한다. 원칙은 불허입니다. 원칙은 불허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불허입니다. 단 이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규정이 있는 경우에 고소 대리로 허용하는 게 있고요. 이제 규정상 불허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허용하는 게 뭡니까? 재고변상입니다. 재고변상입니다. 재정신청, 그 다음에 고소, 그 다음에 변호인 선임, 변호인 선임, 그 다음에 상소죠, 상소. 그 다음에 불허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불허하는 게 고자 공출입니다. 고자로 공출되는 거는 대리로 하는 거 싫죠. 그렇죠? 고발, 자수, 공소제기, 출석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예. 한번 봅시다. 33번. 문제 1번. 소송행위 대리에 관해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쵸?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청구국서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그 다음 2번. 구조 11조 책임 무능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책임 무능력의 규정을 받지 않은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의사 능력이 없을 때 뭘 한다? 법정 대리인 소송인을 대리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특별 대리인은 선임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 3번. 피고인이 법인일 때 어떻게 한다? 각자 대리한다 그랬죠? 강자 대리.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이 법인일 때 수인의 대표가 있다면 뭐 한다? 각자 대리한다. 공동 대표한다. 틀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조인. 누가 보조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변호인 선임권자 직배형법이 보조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신급별로 선임하고 명시한서에 반하지 아니한다. 거의 기계적으로 그 부분만 암기하고 계셔도 충분하게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행위 서류 송달입니다. 그렇죠? 이게 서류가 뒤로 나와 있을 텐데 이제 서류로 갖다 갑시다. 그렇죠? 예. 송달에 관해서는 잠깐 보시면 송달은 뭡니까? 송달은 그래서 소송 서류를 보낼 때 이게 피고인이 알 수 있도록이에요. 그렇죠? 알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지득할 수 있도록 지득할 수 있도록 지득이 우선입니까? 법정 절차의 준수가 우선입니까? 절차의 준수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알건 모르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서 송달을 했으면 송달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송달에 대해서는 교부송달의 원칙입니다. 교부송달이라는 것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주소지로 보내주는 거죠. 주소지로. 그렇죠? 단 관할 내에 주소지가 없어요. 관할 내에 주소지가 없으면 이건 우리가 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송달 영수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죠. 영수인을.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영수인이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내에.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우편으로 붙여버리면 되죠. 원칙적으로는 갖다 주는 게 원칙인데, 그쵸? 관할 밖이야.
그럼 야 대신 받은 놈 선임해 라고 하는 거지. 그게 뭐라고 합니까? 송달 용수인이라고 하고요. 송달 용수인은 단 애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는 할 수 없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우체 송달이 있어요. 우체 송달. 편지 우편으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용수인도 네가 선임 안 하면 내가 그냥 붙여버리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치 송달 올 테니까 네가 와서 받아가. 보충 송달은요, 네 가족한테나 아니면 동료한테 주는 거에 보충 송달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이나 그렇죠? 훨씬 자주 나오고 여기서는 자세하지 않겠습니다. 왜? 민사법 규정을 그대로 유추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 공시송달이 나오는데 공시송달은요, 그렇죠? 재판권이 없거나 아니면 얘를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죠. 그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간 정도가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건 재수자 특칙입니다. 재수자 특칙. 요걸 잘 봅시다. 이번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당분간에 송달이 시험에 나온다면 100% 재수자 특칙입니다. 그렇죠? 예. 재수자 특칙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누구한테 보내줘야 된다 그랬어요? 피고인의 피의자의 주소지에 보내주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애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다면 집에 보내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교도소장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원칙적으로 다 모든 형사소송 절차에 다 적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특칙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게 더 우선 적용이 됩니다. 단 이거 적용 범위예요. 예외가 되는 게 있어요. 예외가. 재소자 특칙은 모든 피고인 피의자의 감옥에 있을 때 다 됩니다. 피고인 피의자. 재소자 특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뭡니까? 그게 바로 재정신청입니다. 재정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고소인이 하는 거잖아요. 누가 하는 거야? 피해자가 하는 거죠. 피해자가 동시에 감옥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고문을 당했어요. 그렇죠? 경찰관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는데, 그렇죠? 이때 내가 어디 있겠어? 고문당하면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고문을 받았겠지. 감옥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피해자이면서 지금 감옥에 있죠. 요럴 때는 재소자 특칙이 적용돼요, 안 돼요? 여기는 안 돼요. 유일하게 재소자 특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재정신청이라고요. 이건 일단 알고 계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여기는 고소인, 즉 피해자가 신청권자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다툴 수 있게 바뀌었죠. 법이 2016년 1월 8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어요?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게 됐죠. 오케이. 그렇죠. 즉시항고에 관해서 재소자 특칙이 적용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 누가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고소인 피해자가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안 되는가?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애들이 누구한테 재정신청을 해야겠어요?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누구한테? 교도소장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재정신청 누구한테 합니까?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검한테 하잖아요. 지검한테 신청하면 지검, 고검을 거쳐서 고법까지 가는 기간이 7일이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검한테 합니다. 그렇죠? 재정신청 기각결정 누가 했어요? 고법이 했죠. 그렇죠? 즉시항고는 어디한테 할 거야? 이 고법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니까 대법에 하겠지. 하지만 즉시항고는 누구한테 할 거예요? 고법한테 하겠죠. 여러분 상소 원심법원에 항소심법원에 원심법원에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여기는 고법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왔습니다. 이게 오케이?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온다면 요게 나올 거예요. 예.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송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거죠. 기본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걸 물어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시송달은 뭐 열심히 찾으면 된다. 뭐 이 이상 큰 의미가 있겠어요? 없죠. 하지만 재소자 특칙은 굉장히 지금까지도 문제가 많이 나왔고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잘 봅시다. 예. 소송 서류에 관한 거 3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달인 하여야 할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사한다. 대사한 자가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달인 서명해야죠. 예.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한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달인해야 되고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면 읽어줄 수 있잖아요. 낭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 읽어줘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유죄의 증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4번. 속기록 녹음물, 영상 녹음물은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판결이 선고되면 폐기되는 게 아니라 확정되면 폐기하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문제고. 그렇죠. 예. 소송 서류에 관한 거 34페이지 봅시다. 그렇죠. 예. 소송 서류에 관한 거 다음 재판소 중 법관의 서명달인을 기명달인으로 가름할 수 없는 거. 가름할 수 없는 게 딱 두 개예요. 반드시 재판장이 뭘 해야 된다는가? 사인을 해서 책임을. 그러니까 이름하고 딱 적는 게 아니라 이름하고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이름하고 서명하고 도장 찍으라는 거야. 왜? 네가 확실히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죠? 예. 대신 도장은 찍을 수 있지만 서명은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책임을 분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명 날인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예요? 재판사하고 영장이죠. 재판사하고 영장. 그렇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감정유치장. 그것도 영장이죠. 구속영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공판조서에 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